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군의 개량형 탄도미사일 현무2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변의 만류에도 시험 발사에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잇따른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죄송합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일정의 구체적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었죠.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밝힌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의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해서 일부러 지연하고 있지 않다. 예. 정확한 논의대로 그 영역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이제 사실은 논의와 별도의 부분이지만 어쨌든 주권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저당한 합법적 절차니까 양해해달라. 또 크게 두 번째 부분은 아마 중국에 대하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 사드 철회를 얘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분명히 다른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앞선 정부 간 합의의 후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보다는 여러 가지 잘 마무리되는 또 사드 문제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청와대는 어쨌든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맹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까지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 좀 군사적 기밀에 해당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는 한 기만 먼저 배치한다는 게 과연 최종 합의냐? 아니면 최종 합의 전에 어떤 나온 것이냐 이걸 또 의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간 합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자, 지금 당장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이건 우리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이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사드 배치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미국 정부를 향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어겼느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는 것이라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사드는 분명히 한다, 배치한다. 그렇지만 그 절차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미국 측을 상대로 해서도 왜 미국 당신들이 우리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빨리 배치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미국 측에서도 당혹스러운 측면도 저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이게 또 부정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게 일본이 사드 배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드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한국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드 배치를 수용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생긴다. 가령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별도의 비준을 받았고 조약으로 맺었고 또 사드 배치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권한을 물론 우리는 소파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전작권 자체도 우리 정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자체에 있기 때문에 특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 속에서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자율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영역도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 또 사드 보복 해제 요청도 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정세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측으로서 원하는 거는 그런 거겠죠.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면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돈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중국 측에도 상당히 양해를 구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측도 봐서도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 정부를 일단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확고한 한미 동맹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근본적 의문 이런 것들이 혹시나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중국 측 입장에 봤을 때도 사실은 중국 측도 우리 측에 하는 것 자체가 사드를 배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국 측을 의식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 측 입장에 봤을 때는 양국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시에 설득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지고 하겠지만 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어떤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예전에 동북아 균형자론이라고 해서 예. 동북아에 우리 한국이 뭔가 균형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게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뭐냐면 양 강대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위치라는 게 정말 균형을 유지할 만큼의 어떤 힘이라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역할이 없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양자택일의 어떤 그런 선택에 좀 몰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양쪽 다 만족시키는 방향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가 예. 사드를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킬체인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조금 호환성이라든지 전략 대비 군수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와 협의를 하고 또 중국을 설득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국과의 어떤 협력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 무기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더 높인다든지 그렇다면 2020년까지 그 룸을 조금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현무 2라고 하는 국내 어떤 로켓 발사 혹은 그런 어떤 미사일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는 것도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무기라고 보는 것보다는 레이더망이라고 보는 입장이 훨씬 많거든요. 예. 중국과 러시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미국 국무성이 생각하는 또 국방성이 생각하는 대체 전략이 뭐냐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미 동맹의 틀, 또 사드라고 하는 합의를 존중하면서 다른 전략적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이제 히든 아젠다가 있는지 하는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국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협상 카드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고마운 것은 사실 러시아입니다. 지금 미러 간에 굉장히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러시아가 사드에 관해서 물론 입장은 굉장히 중국 못지않게 반대 입장이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정도의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한국 정부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보는 그런 어떤 그 전략적 순환 고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는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저께죠 원내대표 회동을 했는데 국회 정상화에는 뭐 합의를 한 것 같지만 추경안 논의 문구를 넣는 것 또 조국 출석 문제 때문에 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서로 뭐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인사청문회는 일단 뭐 정상화됐지만 예. 나머지 국회에 대한 안건 자체는 뭐 지금 전혀 요지부동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여당의 정치력에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서 보면 여당이 좀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당 체제 하에서 여당이 좀 정치력 있게 좀 풀어 나갔어야 되는데 예. 지금 여당의 대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야당을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오행시를 지어서 또 비난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과연 추미애 대표가 지금 여당 대표로서 과연 야당을 좀 이렇게 달래고 설득하고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야당을 더 이제 지금 전투력이 강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볼 때는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와 추미애 대표 간의 어떤 역할 자체가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설득을 하려고 지금 야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대표는 계속 찬물만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호락호락하게 여당에 합의를 준다면 스스로가 지금 적폐 세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야당만 비난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 이제 타협점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결국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후보자들 문제. 사실 이 문제가 사실 걸려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건 아니다라는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지금 김상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이 가치관과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적합지 않다라는 게 사실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여당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즉 모든 걸 밀어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는 내놓고 뭐는 얻는 뭐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다고 한다면
협상의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 야당만 비난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하는데 물론 야당도 문제죠.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방문 장군 문제지만 그러나 국정의 운영은 어차피 여당이 끌고 가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당 중심으로 비판을 드렸습니다. 예, 여당 중심으로 정말 비판을 해주셨는데 좀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도 좀 이제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좀 살라미 전술이 좀 필요했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경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말끔히 한다는 데 집중해서 합의를 봤어야 된다. 그 추경 논의는 문구에 안 넣더라도. 예. 그러면서 일단 그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말하자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현재 나오는 후보들 중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나이스하게 좀 원활하게 굴러가면 그 다음에 사실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술적인 측면에서 추경의 통과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에게도 제안을 하고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 통으로 다 추경까지 합의하는 논의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른 것이고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말하자면 국방장관 후보라든지 교육부 장관 후보나 노동부 장관 후보의 연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청와대하고 당이 논의하고 안 되겠다는 선을 꺼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고 한 단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추경 문제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업소하는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뻔한 상태에서 여당 대표가 야당을 공격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조가 이루어지며 추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청와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실제 추미애 대표는 국민 편이냐 한국당 편이냐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당의 선택에 나서기도 했죠. 이건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또 저는 봤을 때 그런 그 어떤 편을 택해라의 문제가 예.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 편에 서서 우리 개혁에 함께하는 국민의당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 정도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표현이 좋은 거 아닌가. 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지난번 어떤 김부겸 후보 이렇게 장관들 이렇게 청문회 때 오전에 토론했지만 오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리는데요.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사실 그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낙마를 하게 된 게 이제 물론 이제 그 군사업체 뭐 고문으로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 전화기에 이제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간 예. 고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진 때문에도 했는데 사실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데서 이제 한 3년 동안 10억 상당의 이제 고문료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 LIG 넥스원이라는 이제 군수업체에 또 그 고문으로 있었죠. 또 다른 조그마한 회사에 또 고문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한 번에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직업 자체를 가지고 ADD를 포함해서 이 역할을 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래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방산 비리를 척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통영함 같은 경우에 가면 지금 뭐 그 어군 탐지기를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소나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국방의 어떤 허점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못 했습니다. 자, 그러면 튼튼한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방부 장관이 제일 핵심적인 1번의 과제가 방산비리 척결입니다. 네. 이걸 해야지만이 정말 우리 군의 장비가 제대로 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무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이력들을 쭉 보면 이게 너무나 좀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있어요. 지금 특히 어떤 국방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업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근무를 하면서 지금 뭐 3천만 원 정도가 그냥 소소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왜 줬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대충 뭐 이런만 갖다 놓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오고 가고 한 게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과연 국방개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방산비리 척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여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홍영무 장관이 국방장관을 저는 청와대가 밀어붙인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협치란 이런 걸 좀 깰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국방부의 개혁 자체도 보면 이거는 좀 적합치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여당과 청와대가 정말 이 부분은 심도 깊게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네.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과거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념 편향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예. 2005년경에 아마 그런 예. 노동대학을 하면서 그런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승하자 이런 예. 이제 거칠고 그래 현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다. 예. 개인의 뭐 사상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수장으로 가신다라는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노동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지 쟁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직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념적 편향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긴장 관계가 높은데 예. 당장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더 이상 이건 개인의 어떤 논문을 뭐 어떻게 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념적 대립의 장이 교육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학교 교육 일선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뭐 청와대를 떠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행시 이벤트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율은 매우 높았지만 비판하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제 오행시를 통해서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제 한다는데 원래 오행시 같은 거 하면 좋은 이야기도 예.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 자유한국당을 상당히 비꼬고 좀 비난하는 것들로 이제 채워져서 조기에 중단을 했습니다. 다 이제 중단을 하고 했는데 뭐 거기다 추미애 대표까지도 이제 오행시를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무리가 빚었는데 일단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과연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지난번 그 대선 평가 토론회 같은 경우도 예. 나온 발제자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또 나온 청년들이 참여하는데 그 청년들 향해서 왜 저 여당은 비난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예. 비난할 정도로 지금 귀가 열려 있지 않다. 즉 비판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봐라 지금 SNS 같은 경우는 저쪽에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더 이렇게 잘하느냐 우리도 여기 준비된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물론 예. 뭐 여기에는 다른 여당 지지자들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의 어떤 자유한국당 임무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정말 진지하게 듣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에 귀를 막고 그런 것들을 사실 여당의 어떤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아무리 이벤트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전당대회를 해봤자 지금 TV 토론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표를 뽑는지 안 뽑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제1야당의 대표를 뽑는데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보수 정당을 개혁하겠다는 아무런 비전 제시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거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또 실제로 표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춰봤을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굉장히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이건 국민들한테 정말 몰래 지금 어떤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한다면 정말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민들한테 귀를 열고 눈을 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TV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전 지사가 응하겠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TV 토론 만약에 이제 펼쳐진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글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럽니다. TV 토론을 한들 안 한들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토론을 해보면 물론 각기 원유철, 신상진 이런 후보들이 예.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얼마나 비전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 없고 신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 전문가이고 의사이시기도 하고 나름대로 차분한 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 장을 장악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은 이 게임은 이미 홍준표에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TV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닥 그 관심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게 가장 큰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바른정당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모바일 예. 투표가 있다는 것이 좀 더 역동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TV 토론을 해서 누가 더 수혜가 되느냐 안 되냐가 큰 쟁론이 되지는 않고 또 앞에 오행시 부분과 관련해서도 보면 자유한국당이 오행시 이벤트를 한다는 그 발생 자체가 저는 아직 반성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오행시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비난들이 더 많이 쏟아질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역시 오행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시군요. 네. 네, 바른정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바른정당 지도부는 이제 꾸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른정당은 아마 이제 지금 뭐 4명의 후보가 나서서 예. 이제 뭐 치열하게 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른정당은 일단 뭐 누가 대표가 뽑히더라도 이제 앞으로 아마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즉 보수 정당, 보수 개혁의 어떤 기치를 내걸어 해야 될 텐데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이제 자신의 입장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를 보는 입장도 예. 뭐 어떤 사안마다 좀 엇갈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연합 문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뭐 지금 홍준표 후보는 이제 바른정당을 향해서 기생정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성정당이 아니고 뭔가 확실한 보수정당의 개혁을 표방한 보수개혁의 어떤 정말 깃발을 들 수 있는 정당이 될 것인지 예.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좀 내부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 어떤 면에서 그 리더십 자체가 좀 당을 활력을 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한다라면 상당히 앞으로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좀 전망이 밝겠지만 그러나 또 그만한 또 어떤 대표가 뽑혀진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의 운명은 결국은 다시금 한번 통합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